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혜서입니다. 네, 2026년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보건의학 관계법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첫 강의로는 저는 또 역시나 의료법을 먼저 택해서 지금 강의 촬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의료법이 우리 보건의학 관계법규 20문제 나오죠? 근데 거기서 6문제나 차지를 하고 있어요. 중요하다, 그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간호법이 저희가 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는 해가 202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료법이 많이 바뀌었고 또 거기에 이제 간호법은 우리 국가고시 시험 범위로 들어와 있진 않지만 의료법의 내용이 간호법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간호법도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우리가 강의를 보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교재 PDF 파일이 완성이 되면 제가 공유하는 란을 공지사항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메일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또 전부 일일이 PDF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참고 삼아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단 복제라든지 이제 뭐 이런 데는 사용하지 마시고 스스로 공부하는데 요즘 패드로 다 공부하시잖아요. 공부하는데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이번 강의에서 작년에도 조금 문제풀이가 많았는데요. 올해도 역시나 강의 내용 좀 나가고 문제풀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결국은 문제가 적용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조금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수문사의 교재에 딸려 나오는 문제를 많이 참고하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 간호법 교육학회에서 만든 교재예요. 저는 참고로 이 교재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 교재를 한 권 더 나간다고 해서 저에게 뭐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이익이 1도 없음을 먼저 고백을 드리고 그렇지만 제가 계속 이 교재를 봐왔고 여기에 있는 문제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참고로 해서 문제를 풀어볼 예정이니 혹시나 학생들도 이제 마침 학교에서 이 교재를 쓰신다면은 이 교재 옆에 딱 준비해놓고 강의를 들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화면에 보이는 이 PDF 파일은 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법을 제가 그대로 캡처해서 화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재가 매년 새롭게 나오겠죠? 저도 이 의료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 촬영하면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전부 다 인터넷으로 법을 찾아서 캡처를 해서 다시 강의 준비를 한 거거든요. 작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2학기 때 그 강의 들으실 때 이 교재 이 20살 아니더라도 다 이 법규 책이 있잖아요. 이 책에 제가 그 인터넷에서 검색했다는 그 법의 내용들이 전부 책에다가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교재도 필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저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시험 범위를 다 다룰 수 없어서 핵심적인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교재를 통해서 시험 범위, 전 범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거 확인해라고 계속 그때그때마다 얘기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료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법에서는 시험 범위가 이렇습니다.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칙,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의료행위의 제한과 의료인 단체, 그리고 의료기관의 개설, 감독까지 이렇게 6개의 챕터로 나와 있고 아름답게 이 하나의 챕터당 한 문제씩 나온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총칙이 되겠습니다. 총칙에서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요렇게 4개 종류가 있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제2조. 우리 총칙은 1조부터 시작을 해요. 1조는 모든 법이 이제 거의 목적, 이 법이 지어진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저는 바로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 2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조. 의료인 나와 있어요.
자, 이게 간호법이 이제 개정이 된 게 여기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제 여기에서는 의료인이란 하고 의료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의료인이 누군데 우리나라 의료인은 누구예요?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법에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라 한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게 들어온 거예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라고 한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의사는 무슨 임무하고, 치과의사 무슨 임무하고, 한의사 무슨 임무하고, 간호사, 조산사 무슨 임무한다, 간호사는 무슨 임무한다, 여기 다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024년 9월 20일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간호법으로 이것이 넘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간호법을 우리가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호사의 임무에서, 의료인의 임무에서 간호사의 임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의사 임무 알아야겠지만은 이건 아는 거고, 내 면허증에 대한 임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간호 학생들 당연히 간호사의 간호 임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호법에서 이거는 또 가지고 와서 보겠다.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간호법을 저희가 같이 덩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사 교재에도 보니까 간호법이 시험 범위가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뒤에 간호법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간호법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의료인은 우리나라에선 5가지 있어요. 종별 5가지. 하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그 다음에 조산사.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 면허증을 받고 별도의 교육, 수련을 통하여 조산사가 되죠. 조산사도 다 간호사예요. 그래서 간호사도 되지만 조산사도 의료인이고, 간호사도 당연히 의료인이죠. 5명이 의료인입니다. 네, 여기에 뭐 임상병리사, 약사, 그다음에 뭐 간호조무사, 뭐 기타 다른 직군들은 의료인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의료인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의료인은 이런 거 할 때에는 이 5가지 종별의 직군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 의료인은 각자의 종별에 따라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 그 다음에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대한 사명이 있다, 그죠? 여러분이 간호사로서 간호 임무를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 한 병원의 개인의 건강을 향상하는 게 아니라 국민보건의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네, 간호사가 되실 거를 미리 축하드리고요. 이제 임무 볼게요. 네, 요거 임무 중요해요. 시험이 아주 쉽게 나온다면 이 총칙 부분에서 의료인의 종별과 임무에서 이런 부분에서 시험이 문제 나와요. 의료인이란 누구인가, 혹은 간호사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반드시 아시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 합니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 하고요. 한의사와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한다. 요거 공통점 가져가실 수 있겠어요? 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등은요, 의료와 무슨 지도를 합니다. 무슨 보건지도.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구강보건지도,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조산사는 조산과 아기 낳는 거와 그 다음에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한다. 자, 우리는요, 보건지도가 아니에요. 보건이랑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사의 그 임무는 무엇인가? 간호사도 봐야겠다, 그죠? 간호사의 임무. 간호사의 임무는, 잠시만요. 이렇게 간호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간호법을 봐야 되니까 간호법을 가지고 왔고, 자, 간호사의 임무. 이거는 이제 여러분 간호법의 제12조, 여기 법을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은 아래쪽에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요.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자, 요런 내용들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의료법에서 삭제되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에 원래 있었던 내용이에요. 여기에 실려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달라진 게 없어요.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간호법에 일단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를 여러분 쉽게 그 실습 시간에 케이스 스터디 하시면
우리가 뭐 자료 수집부터 해서 환자 관찰해서 자료 수집부터 해서 뭐 계획 세우고 사정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실제로 간호 업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간호 요구에 대해 환자가 어떤 간호를 요구하는 건지 관찰을 하고 자료 수집하고 판단하고 진단 내리는 거지. 그 다음에 요양을 위한 간호를 하는 거 전부 간호사의 업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법에서 나오는 의사 등 있죠. 이 사람들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과 수행, 이것도 전부 다 간호사의 업무입니다. 여러분, 간호사의 업무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이런 건 다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양호 지도, 그 다음에 보건 지도, 무슨 의료 이런 거는 다 아닌 거예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요거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거 말고 여기에 해당하는 보건활동을 따로 외우셔서 그거를 보셔야 돼요.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시는 영역이고요.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라고 할 때에는 뭘 봐야 되나요? 시행령 봐야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러면은 시행규칙 보잖아요.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니까 시행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행령부터 보시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이거 뭐예요? 보건지소에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시행령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농어청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거를 우리 농특법이라고 그러죠. 농특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퍼블릭한 활동을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다음에 모자보건법 제10조 1항에 따라 모자보건 전문가로서 행하는 모자보건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라 보건활동, 요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거 보건소에서 다 하는 활동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별히 간호사의 보건활동이라고 하는구나. 간호사의 보건활동. 그리고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전환 업무, 네,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거 보건활동이라고 특별히 규정한 거잖아요. 법은 법대로 명확하게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건활동과 간호사의 업무와 조금 구분하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사의 업무 마저 보시면은요,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1회에서 3호까지에 대한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이게 무슨 말이냐요? 아, 간호조무사를 지도하는데 간호조무사가 1회에서 3까지 하나 보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호조무사가 방금 나와 있던 그 환자 관찰 요구, 뭐 자료 수집 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이거, 그 다음에 진료의 보조, 그 다음에 이런 보건활동, 이런 것들을 간호조무사의 업무로 나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때에는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지도하도록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에도 불구하고, 방금 나왔던 얘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그리고 치료 행위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PA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PA 할 수 있다라고 간호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항 2호. 2호가 뭐냐면 진료의 보조, 그리고 진료의 보조와 방금 얘기했던 진료 지원 업무, 이거를 할 때에는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아직 시행령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료를 보조하고 진료 지원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업무는 이렇다라고 이제 자세히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의료인이 누군지 5명이 있구나. 5개 종별이 있고 그 종별마다 다 그 업무하는 범위가 다른데 의사들은 이렇고 조산사는 이렇고 또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하게 되어 있고 간호조무사가 이런 거 할 때 간호사는 업무 보조 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별히 간호사는 이렇게 그 간호 요구자에 대한 보건활동을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보건활동은 이런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 전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활동,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보건활동을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3번 문제 보고 있어요, 저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임무로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은, 나와 있어요. 아는 것으로는 사실은 여러분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거 아세요? 대부분은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산사는 조산. 의사는 보건지도. 그죠? 보건지도. 맞죠? 그 다음에 한의사는 한방의료. 맞죠? 그리고 한방보건지도잖아요. 조산사는 신생아의료. 의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간호사든 조산사든 의료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틀린 거지. 치과의사는 구강보건지도. 보건지도 맞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다. 조산사가 신생아의료 하는 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산사 다시 한번 볼까요? 뭐 하나요?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에 대한 보건지도. 임산부에 대한 양호지도,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단어를 그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의료인의 종류와 임무는 공부한 걸로 보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이거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16분이나 지났네. 이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의료기관이에요. 네, 의료기관. 자, 의료기관 파트 정리한 거거든요. 정리한 걸 먼저 보고 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병원이라는 게 참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다 병원이 아니라 어떤 거는 의원이고 어떤 건 병원이고 어떤 건 종합병원이고 상급 종합병원이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먼저 좀 구분을 해볼게요. 일단은 의료기관이라는 거는 의사 등이 의료 또는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이에요. 의료 또는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의사 등과 조산사가 의료 또는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0개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10개 어떻게 구분되는지 의료법에 따라서 보시면 먼저 의원급이 있어요. 의원급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종류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산원이 있고요. 조산원은 절대 병원급이 아닙니다. 병원급이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저희가 30베드 이상은 있어야 돼요. 30베드 이상은 있어야지 병원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어요. 간판에다가. 자, 병원급 30병상 이상이라는 거는 환자가 입원하는 베드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보다 병원에서는 뭘 위주로 하겠어요? 입원을 위주로. 그러니까 입원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급, 병원이라는 단어를 쓰려면은 이렇게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병원이라고 이름을 써붙이는 종류가 많아요. 보시면 병원 있죠.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종합이라는 말을 쓰려면은요, 백병상이 있어야 돼요. 종합적이라는 거잖아. 뭐가? 진료 과목. 환자의 질병이 종합적이고 환자의 종합적인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진단 검사도 많아야 되고 의사도 종류 진료 과목대로 있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백병상 이상부터 우리가 갖추고 있을 때 종합병원이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고요. 100에서 300병상까지, 100병상을 초과해서 300병상까지는 필수 진료 과목 7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300병상을 초과할 때는 필수 진료 과목 9개가 있어야 돼요. 그 7개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었고, 그래서 내외산소, 이거는 뭐예요? 내과, 외과,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중에 3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의학과 또는 병리과, 요렇게 또는 병리과 해서 7개. 그리고 이 300병상을 초과할 때에는 내외산소 역마징병 똑같이 가져가는데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요게 2개가 포함이 돼서 9개예요. 그리고 각 진료 과목마다는 전속하는 전문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병원이란 말을 쓰려면 100병상 이상이어야 되고, 100병상에서 300병상까지는 필수 진료 과목 7개와 전속하는 전문의 있어야 되고, 300병상 초과할 때는 정신건강의학과, 치과가 추가되면서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개인지 볼까요? 10개인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10개, 이렇게 해서 10개입니다. 자, 그런데 10개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병원이 생기는 건 아닌데 있는 병원에 너는 이거 해라 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떠냐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 조금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 의료인이 있었죠. 5가지 종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한테 면허를 주는 자는 누구죠? 방금 그 의료인 거기에 나왔었거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에게 면허도 주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는 이거 하세요 라고 지정을 하는데 뭘 지정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 중에서 여러분 상급 종합병원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상급 종합병원을 하도록 하는 게 지정을 받아야지 할 수 있거든요.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는데 다 손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한다라고 저희가 이제 보아질 때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그 문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정을 받으면 3년마다 재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평가를 받아서 재지정 받거나 재지정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라는 거는 일단은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다 보니까 온갖 복합적인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피수 진료 과목 7개, 9개가 아니라 20개가 있어야 돼. 20개. 피수 진료 과목 20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뭐예요? 상급 종합병원. 상급 뭐예요? 종합병원. 그렇기 때문에 상급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병원급,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정신병원까지 얘네들 중에서 지정하는 거 아니고, 당연히 의원급에서 지정하는 거 아니고, 종합병원 중에서 필수 진료 과목 20개 이상이 갖추고 있고 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구나 라고 보이면 상급 종합병원 하세요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건데, 이거 기간이 3년 동안이고 그 이후부터 계속 3년마다 평가받아서 재지정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전문병원이 있어요. 자, 얘 이름 뭐죠? 전문병원. 그래서 얘네들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3년마다 재지정 평가합니다. 전문병원이라는 거는 특정 질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질환. 특정 질환. 심내혈관 질환, 혹은 관절 질환, 척추 질환, 이런 특정 질환, 아니면 화상도 있어. 이런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한다라고 보아질 때, 너는 이런 질환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이구나 라고 해서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쓸 수 있도록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종합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이 10개가 있고, 그리고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그 병상마다 우리가 100병상 넘어갈 때 종합병원이라는 말 쓰고, 또 300 초과를 하지 않을 때에는, 300 미만일 때에는 필수 진료 과목 7개, 300 초과할 때는 9개, 그리고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 종합병원이 있을 수 있고 병원급 중에서는 전문병원이 있을 수 있구나. 이게 우리나라 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보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지 않고. 자, 여러분 이 문제 풀어보세요. 의료법상 전문병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그 다음에 9개 이상의 필수 진료 과목을 갖춰야 된다. 전문병원이 그런 게 있었나? 아니잖아.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기 때문에 필수 진료 과목을 꼭 갖춰야 된다는 것도 필요 없고, 전문병원이라는 그 정의를 아셔야지. 그죠?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데 어떤 난이도가? 특정 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할 재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건 틀린 말이죠.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이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전문병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니면 문제가 또 이렇게 나와요.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3년마다 평가를 받는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중에서 지정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또 종합병원은 이제 필수 진료 과목이 언제 7개고 언제 9개고 이런 거를 아시면은 이 문제 무조건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을 보고 또 마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3조 보시는 거예요. 제3조를 보시면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또는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누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를 위하여 의료 또는 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된다. 우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말한다. 이 의원급이죠. 조산원은 조산가, 임산부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활동과 교육 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종류는 다음과 같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원 등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병원이라는 것은 적어도 30병상 이상은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요양병원은 이제 요양병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그렇다라는 것이 일단은 30개 이상의 병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원 또는 요양병상을 가로가 어디까지니? 요양병상을 갖춰야 된다. 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은 이제 요양병원의 병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30개 이상을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병원, 한방병원에 해당한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치과병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치과병원은 30개 이상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등. 자,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 대한 내용이 제3조의 3에 나와 있어요. 종합병원은 적어도 100병상 이상 있어야지 종합병원이야 라는 거고요.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일 때에는 내외산소 중 3개 진료 과목과 역마 진병,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된다. 그래서 내외산소 중 3개 진료 과목, 그리고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그래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총 여기서 3개, 여기서 4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300병상을 초과할 때에는 내외산소 역마진병에다가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해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된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은 필요하면 더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때는 꼭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지정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3조에 4 보시면 되고요. 상급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한다. 근데 이때에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고요. 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상급 종합병원은요,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하는 기관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이 갖추어져야 되고요. 질병 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이렇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있어야 됩니다. 질병군별로 환자 구성 비율이, 이런 내용의 얘기는 전문병원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급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이런 기준에 해당할 것, 이런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병원은 옳은 것은 해놓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틀린 거겠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에 1항이 자격이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한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평가 업무를 다른 단체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전문병원 보시죠. 전문병원은 제3조의 5에 나와 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을 말한다.
뭐 예를 들면 한방병원 있죠. 관절 요즘에 뭐 무릎 관절, 어깨 관절, 손가락 뭐 이렇게 다 특화되어 있잖아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거죠. 그리고 뇌혈관 혹은 대장학문, 그 다음에 유방 혹은 척추질환 전부 다 전문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병원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지정을 받아야 돼요.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일단 특정 질환별, 진료 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이 해당해야 돼요. 우리 아까 전에 그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이거는 상급 종합병원의 얘기고요.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별, 진료 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이 기준에 해당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은 뇌혈관 전문병원이야 라고 했는데 뇌혈관 관련된 질환에 환자가 아무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최근 3년간 뭐 이런 나쁜 소식이 전해진 적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난이도를 평가를 한다. 그리고 3년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당할 수 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든 전문병원이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거의 모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문제집에서 보시면 6번에 의료법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의료법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것은 1번 병원, 2번 치과병원, 3번 조산원, 4번 종합병원, 5번 한방병원. 답은 네, 3번 조산원. 조산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아닙니다. 다음 문제. 의료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 어디죠? 요양병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의료법에서 290병상의 종합병원이 갖추어야 되는 진료 과목은 290병상, 300병상을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정신건강의학과랑 치과는 필수 진료 과목이 아니구나. 요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답 1번 치과, 2번 재활의학과, 3번 응급의학과, 4번 정신의학과, 5번 마취통증의학과. 답은 마취통증의학과. 자, 우리가 이것을 의료법을 공부를 하지 않고 이걸 때려 맞춘다고 생각하면 응급의학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외산소 중 3개 역마징병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마취통증의학과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법에서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이런 문제 나오네요. 누구죠?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법에서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이 몇 년마다 재지정을 하는가? 3년이죠. 의료법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곳은 14번 문제 나와 있어요.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곳. 전문병원은 무슨 급 의료기관에서 지정을 하나요? 병원급 의료기관. 요거 알고 답을 찾아보면 1번 병원, 2번 조산원, 3번 한방병원, 4번 요양병원, 5번 종합병원. 뭐죠? 조산원. 조산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문제에서도 한번 풀었죠. 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 부분은 문제는 여러분 다 풀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자, 이렇게 내용이 많은가? 자, 제 목표는 의료법을 이제 챕터가 우리가 6개잖아요. 그래서 3개를 영상을 하나 만들고 3개를 영상을 하나 만들고 의료법에서 2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당 1시간을 넘지 않아야 될 텐데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이 시험 범위 안에는 이렇게 많은 소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제 4조를 보시면 돼요. 제 4조에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애 의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의료인의 의무가 나와요. 의료인의 의무. 의료인의 의무. 여러분 의료인이지, 예비 의료인. 그러니까 자기 의무를 알아야지. 권리만 알면 안 되고 의료인의 의무도 알아야지. 의무 알아봅시다. 뭐냐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우리 의료의 질을 높여야지 국민보건 향상할 거 아니에요. 의료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며, 그 다음에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고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의료인의 의무예요. 그죠? 의료 관련 감염이라는 것은 뭐냐면 환자가 처음에 입원할 때에는 그 병이 없었어. 근데 입원해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옆에 환자한테 병을 옮았어. 옆에 환자가 옴이었거든. 그런데 뭐 간호사나 누군가가 손을 제대로 손 씻기를 안 하거나 해서 옆에 환자 만지고 나를 만졌겠죠? 그래서 나도 옴을 옮았네? 그러면 이거는 의료 관련 감염인 거예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제왕절개를 하려고 입원을 했어. 입원을 했는데 나 애기 건강하게 잘 나왔거든? 근데 갑자기 요로 감염이 왔어. 요로 감염 왜 온 거야? 보다 보니까 그 소변줄을 꽂은 거에서 상행 감염이 돼서 요로 감염이 왔어. 이거 의료 관련 감염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안에서 환자,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감염. 원래는 없었는데 치료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의료 관련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인이 되면은 의료기관 안에서 이런 의료 관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예방을 해야 되고, 의료의 질을 높여야 되고, 의료기술 발전하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환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이게 의료인의 의무입니다. 의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의료기술을 발전시킨다. 2번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한다. 3번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지 않는다. 5번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제 마지막 5번 의료에 관한 산업을 진흥한다. 헷갈리지? 아직 일회용 의료기기 안 나왔잖아. 재사용하는 거. 근데 답은 의료에 관한 산업을 진흥한다. 이게 의료인의 의무는 아니에요. 하면 좋겠지. 근데 의무는 아니라는 거야. 일회용 기기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여기 나와요. 여기에 의무가 지금 첫 번째가 이렇게 길 뿐이에요. 첫 번째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장의 의무가 이렇게 의료의 질을 높이고 예방하고 기술 발전시키고 해야 된다.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의료기관 장이 환자 권리를 위하여 환자 권리를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되는 것도 의무거든요. 그리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로,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것도 의무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신분을 알 수 있도록, 간호사가 지금 와서 의료 처치를 하는지 뭐 누가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환자가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라고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장은 명찰을 달라고 할 의무가 있고, 의료인은 명찰을 달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에 다시 사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이게 너무 좀 어이가 없지. 일회용 의료기기는 한 번 쓰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일회용 의료기기예요. 그죠? 수액 세트, 주사 바늘 이런 것들. 그런데 이거를 여러 환자한테 사용하지 마라라는 것을 친절하게 넣어놨죠. 이게 2016년에 신설됐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모 병원에서 C형간염 환자에게 썼던 주사를 재사용하여서 그 내과에서 많은 C형 환자들 그리고 보균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벌을 주려고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의료법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의료법에 다시 사용하지 말라고 다시 친절하게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까지가 우리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의료인의 의무에 대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기억을 하시고요. 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무도 있지만은 환자의 의무도 있고 환자의 권리도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환자의 권리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행규칙 보시면 나옵니다. 시행규칙에 환자의 권리, 환자의 의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환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환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의료법에서 6문제가 우리가 이제 국가고시가 이제 문제은행에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문제들이 나왔고,
안 나온 문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뻔해요. 지금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뻔하고 중요한 부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도 거의 거기서 거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영역이거나 조금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 너무 당연해서 공부할 때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의무, 이런 것도 조금 여러분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쉬워서 놓칠 수 있거든요. 보세요. 권리와 의무는 말이 다르잖아요. 권리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고 의무는 내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료를 받을 권리 있어요. 알 권리 있어요. 내가 알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있어요. 비밀 보호를 받을 권리 있고요.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분쟁이 발생했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거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다가 상담하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밀보호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신체와 관련된 뭐 신체상, 건강상 비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의무는 내가 그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료인에 대해서 신뢰와 존중을 할 의무가 있고요. 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내가 해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료받기 전에 신분을 밝혀야 되고 내 신분증 내야 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죠.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되는 환자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권리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의무에 대한 내용을 섞어 놓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권리. 이건 말이 안 맞잖아. 의무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의무와 권리를 분리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 있죠. 진료받을 권리, 치료에 따른 부작용 예상 결과를 알 권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있고 치료 방법 등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있어요.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권리는 없고 의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명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의료기관장은 우리 의료인이나 학생이나 그리고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 다 들어와 있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을 해야 돼. 지시감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의료인은 그런 명찰을 꼭 달아야 돼. 그런데 다만 응급의료 상황이나 수술 시내나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나 그 밖에 정한 경우에는 달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보셔야겠죠? 시행령까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때는 딱 정해놨어. 응급대 수술실 안에서 감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너무 위급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근데 지금 경보나 났어. 그러면 당연히 안 달아도 되지. 의료행위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하지 않을 때 혹은 격리실일 때, 이건 마찬가지로 감염의 문제, 무균치료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중환자실 등 나와 있어요. 얘네들은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등 보시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가 상주하지 아니하고 누가 있는 거냐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 인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포괄적으로 입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죠. 지금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시작하여서 많이 확대되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간호 인력을 어떻게 그 수급을 불균형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은 많은 환자 보호자분들한테 이로운 법인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거죠.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가 아니라 노력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병원급 의료기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설, 인력,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된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이런 비용의 정부 혹은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치 기준을 보시면은요, 간호사 배치 기준을 간호사, 간병 지원 인력, 간호조무사가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간호사 배치 기준이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 7명당 1명,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입원 환자 12명당 1명, 병원의 입원 환자는 16명당 간호사 1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간호조무사는 병원 입원 환자 40명당 1명 이상 두도록 5선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문제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참고로 저희가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교수님들이 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간호간병 통합에서 좀 마저 보시면은요, 제 1조의 4 시행규칙을 보시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받을 수 있는 환자, 입원 환자는 이런 사람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그러니까 보호자가 옆에 있으면 안 되는데 누군가 반드시 간병은 또 해줘야 돼. 이럴 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죠. 그 다음에 환자의 생활 여건, 경제 상황을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즉 보호자가 옆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너무 어려워, 이랬을 때는 당연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들어가겠죠. 또 있어,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이것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입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환자를 보호하니까 수간호사 선생님이나 간호부장님이 너무 딱한 거야. 그래서 그 환자에 대하여 간호관리상 이렇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어. 그러면 입원이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의료관리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입원이 된다. 네, 지금까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문제를 하나 더 풀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하는 종사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책임간호사, 2번 간호사, 3번 원무과 직원, 4번 간호조무사, 5번 간호병 지원 인력. 답은 그렇죠. 원무과 직원 계산해주지 병동에서 간호하는 업무를 하진 않죠. 너무 쉬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곳은, 노력해야지 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병원급 의료기관이었죠. 그래서 보기로 1번 병원, 2번 조산원, 3번 한방병원, 4번 종합병원, 5번 치과병원. 답은 조산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이 아니죠. 네,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면허 있습니다. 면허. 자, 면허를 누가 주고 어떤 사람들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가가 이제 여기에서 내용이에요. 자, 면허 주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장관님입니다. 장관님이 면허를 준다. 여러분 이제 곧 내년에 1월에 면허를 받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면허를 받게 되는지 보면은, 여러분은 간호사가 되기 위하여 대학을 지금 졸업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국가고시를 칩니다. 국가고시는 매년 1회 이상 치도록 간호사는 간호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외국의 간호사가 우리나라의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시 시험 치면 돼. 국가고시를 치면 됩니다. 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외국의 간호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외국의 간호사여야지 되지, 간호대학생이 와서 간호사도 아니면서 바로 국가고시 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 와서 다시 우리나라 대학을 다녀야겠지. 일단은 외국에서 간호사로 인정받은 면허증 라이센스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국가고시만 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외국에 그 간호대 나와서 졸업하셔서 면허증 받으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를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임상적인 환경에서 간호를 투입하여서 하는 거는 하실 수 있겠지만은 시험을 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 맥락을 이해하는 건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셔야지 바로 시험 쳐가지고 합격하시기는 쉽지 않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간호사는 우리나라 간호대학을 졸업을 하거나 외국의 대학을 졸업하여서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은 국가고시를 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1년의 조산 수습 과정을 거치고 자격 시험을 치면 됩니다. 외국의 조산사 면허도 마찬가지예요. 조산사 자격 시험을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학위를 받은 자거나 혹은 외국의 의사가 있는 자는 예비 시험을까지 합격을 해야지 국가고시를 칠 수 있어요. 간호사는 그게 없었는데 외국의 의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비 시험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의사는 여러분들 시험을 쳐도요, 그 예비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의사가 진료를 보는데 의사가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진료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진료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의학적인 지식이 뛰어나도 이런 진료 보는 데 있어서 한국말이 약하거나 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다 보니까 예비 시험을 쳐요. 그래서 예비 시험에 합격해야지 국가고시를 쳐서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예비 시험은 간호사는 없다. 외국의 간호사는 없다.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부정환자가 있어. 부정환자. 뭐냐면 국가고시에서 부정한 행위를 했어. 그랬을 때는 그 위반 정도와 처분의 사유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최대 3회까지 국가고시 시험을 못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운 좋게 수험할 때는 안 걸렸어. 내가 이거 뺏겼는데, 친구 걸 뺏겼는데 당시에는 그 시험관이 나를 몰라서 못 잡아냈어. 그거는 그 이후에 밝혀지면 합격 취소예요. 만약에 그 중간에 밝혀지면 수험 정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국가고시를 응시할 수 없는 자예요. 응시할 수 없는 자. 이 사람은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도 없는가 동시에 뭐가 안 되냐면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예요.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자로 결격 사유가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정말 중요해서 시험에 정말 단골 문제예요. 단골 문제.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 의료인 국가시험을 칠 수 없는 자는,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 결격 사유 물어보거나 이 부정환자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대놓고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옳은 것을, 결격 사유 대놓고 문제 물어보는 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시험은 무슨 시험? 국가고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오죠. 의료인 국가시험과 응시 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의료인의 국가시험과 응시 자격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이거 내용 나오면서 답이 국가시험은 매년 대통령이 시행한다,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대통령이 하는 건가요? 누가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틀린 거고, 이런 보기들이 나오면서 이 안에 결격 사유가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결격 사유가 관련된 내용이 섞여 나오는 거지. 결격 사유는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들 이 3번 파트, 면허 파트에서 이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본문을 봐야겠죠? 본문 4조의 3 보시면 일단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여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남의 걸 가지고 내가 뭘 하면 안 돼. 아까 의료인에 대해서도요. 의료인의 임무에 대해서 나올 때 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있는데 각 종별로 종별에 따른 임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간호사는 간호의 임무를, 의사는 의사의 임무를. 그래서 간호가 뭐 의료나 뭐 보건지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거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남의 면허를 대여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은 내가 의사 면허를 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 간호사가 다른 친구 간호사 면허 가지고 와서 의료행위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의료인은 다른 사람 면허를 대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빌려줘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고 그거를 사이에 중간에 껴가지고 알선을 해서도 안 된다. 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어떻게 된다? 한 면허 취소. 면허가 자격 정지 단계가 있고 취소 단계가 있거든요. 얘는 취소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이제 의사 등에 대한 면허에 대한 얘기를 보시겠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의학사, 치의학사, 한의학사 학위를 받거나
혹은 전문대학원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거나 혹은 외국의 의사인 경우에는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조산사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 과정을 마친 자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는 바로 시험을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고시를 칠 수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 이거는. 그 다음에 간호사의 면허. 간호사의 면허, 이제 이거는 또 원래 의료법에 당연히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간호법이 생기면서 또 간호법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간호법 제4조를 보셔야 됩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이 국가시험 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간호사는 예비시험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외국의 간호사가 한국의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서 뭐 예비시험에 합격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띠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간호법 제5조 보겠습니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거예요. 이것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쁘죠.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사에게 다음 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외에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에 어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일단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쳐야 돼. 시험을 쳐야 되고 분야가 13개가 있어요.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이렇게 13개 전문간호사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걸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저는 전문간호사 자격은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한다면은 글쎄, 저는 정신을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지금 노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시나요? 제가 경성대 그 전임 교수로 있었잖아요. 근데 있었는데, 이제 나와서 저는 현재 겸임으로만 있고, 지금 부산 말 쓰는 거 티가 나나요? 네, 부산에서, 동래구에서 노인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을 받게 되시면 이제 요양보호사나 우리 간호사나 이렇게 파견 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에서 또 현장에 계시는 간호사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보시면, 면허 조건이 뭐야? 그냥 시험 치면 주면 되지. 조건을 단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다냐면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때에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서 좀 일을 해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조건으로 면허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뭐 한 30년이야. 그러면 노예 계약이잖아요.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고 3년의 기간을 정하여 너는 내가 면허를 줄 테니까 이 섬마을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이런 업무 좀 해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건으로 면허를 받았잖아. 근데 만약에 의사가 네네 알겠습니다. 땡큐 하고 면허를 받았는데 그걸 안 지켰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와이프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내가 그 섬마을에 가긴 어렵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면허 뺏어야지. 그래서 그 불이행을 한다면 면허 취소입니다.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거, 결격사유. 얘는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을 해야 될 만큼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격사유, 우리가 의료인 결격사유는 제8조에서 보시게 될 거고요. 간호사의 결격사유는 간호법 제7조에서 확인을 하세요. 그런데 똑같은 걸 뜯어놨을 뿐이지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냥 저는 제8조만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간호사는 간호법 봐라. 이 얘기 나와 있고요. 일단 누가 될 수 없냐면 정신질환자가 될 수 없어. 정신질환자가 지금 지가 간호를 받아야 되는데 남을 어떻게 간호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있어요. 다만 정신 전문의가 이 사람 정신질환이 있지만,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우울증이 있지만 현재는
의료인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바로 결격사유 아니고 의료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약, 대마, 향, 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당연히 안 되겠지.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다루는 간호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지. 큰일. 절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항전 후견인. 좀 어려운 단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질병이나 장애나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 노령의 이유로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야. 정신적인 어려움이 질병이든 장애든 무슨 이유로 있어. 그래서 사무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결여된 수준이 너무 심할 때에는 피성년 후견인,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피한정 후견이에요. 어쨌든 피성년이든 한정이든 이 후견인으로 법원에서 판정, 지정을 딱 받아버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결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남을 간호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겠지. 의료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격사유입니다. 판정받으면 안 돼.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도 안 돼요. 저희가 법에는요 이렇게 있어요. 벌금을 낸다, 자격 정지가 있다, 상실이 된다, 금고, 징역, 사형 이렇게 수준이 쫙 있거든요. 횡단보도 없는 데서 무단횡단하다가 내가 벌금을 맞았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결격사유 되지는 않아. 조금 벌금 낸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금고부터는 조심해야 돼. 여러분 조심할 일이 없지. 여러분들 다 법 없이 사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조심 안 하셔도 되는데 법은 외워야지.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끝나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안 돼요. 그리고 집행유예 끝나도 2년이 안 지났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선고유예도 받아도 안 되고 그 유예 기간, 선고유예 기간에 있으면 안 돼. 아직 판정은 안 났지만 선고유예가 됐어. 그 기간 동안에는 어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 사람도 안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 이상의 형에서 선고,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간이 다른 거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결격사유는 정말 중요해서 시험에 그냥 매년 나온다고 보고 우리가 공부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또 풀어볼 거니까 일단 빨리 넘어갈게요. 제9조 국가시험. 자, 국가시험은 누가 시행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쁘게 시행까지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쁘다 보면은 이 시험 관리를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범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은 이렇게 이런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기능에 대하여 행한다. 이게 범위인 거야.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예비시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실시하되 1차 시험, 2차 시험, 예비시험이 2차까지 있어요. 아주 까다롭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시행령, 시행규칙 보셔야 됩니다. 시행령 제4조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시행해야 된다. 1회다 이렇게 하면 안 돼. 1회 이상, 말 그대로 봐야 되죠. 1회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간호사 국가고시 마찬가지입니다. 1회 이상 한다.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국가시험 등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고시를 칠 거면은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험 일시, 장소, 과목이 뭐고, 원서 언제 내야 되고, 이런 필요한 사항을 90일 전까지, 3개월 전까지는 공고를 해야 돼요. 90일 전까지. 그렇게 되면 애들이 다 지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별 응시 인원이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30일 전까지 시험 장소를 공지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증 발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증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면허증을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이내에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또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자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의 제한.
응시자격의 제한은 아까 말씀한 대로 결격사유나 부정한 자입니다. 제8조가 뭐였어요? 엄청 중요한 결격사유였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응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부정한 자 응시할 수 없다. 근데 부정한 자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시행령, 대통령령이잖아. 시행령 보시면 뭐라 나와 있냐면 횟수가 다 나눠져 있어. 예를 들면 시험 중에 대화하거나 뭐 손동작 이런 거 소리하고 의사소통하는 거 이런 거는 응시를 1회에 걸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시험 중에 다른 사람 답안지 막 보고 지꺼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 2회에 걸쳐서 응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시험을 안 치르고 있잖아. 대리 시험을 치게 했다. 그러면 3회에 걸쳐서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 따라서 그 횟수를 최대 3회 범위에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진단서 나옵니다. 진단서. 자, 제17조 진단서. 진단서도 엄청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7조 진단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작성하여 환자 또는 가로가 이거 엄청 길어. 환자 또는 이렇게 검시하는 지방검찰청장 검사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내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만이 진단서 교부할 수 있어요. 자, 의사가 해외 출장을 갔는데 어제 진료한 환자가 왔어. 나도 알아. 어제 내가 접수해줬거든. 그래가지고 환자가 진단서 내달라고 하네. 그럼 의사가 지금 없는데 어떡해. 그러면 일단은 어제 진료 보셨으니까 내가 일단 살짝 해드릴게요 하고 간호사가 진단서를 내줬어. 어제 진료 안 본 것도 아니고 봤잖아. 당장 어제. 그러면 간호사가 이렇게 진단서를 내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슨 행위일까요, 여러분들? 선한 행위일까? 이거를 우리가 바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무면허 의료행위.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환자 시체에 대한 검안서, 증명서 내줄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것도 누구한테 내줘야 되는지 법에서 나와 있어. 환자한테 내줘야 된다. 당연하게 환자한테 내줘야지. 근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다라면은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직계, 존속은 뭐니? 직계, 존속. 내가 존댓말 해야 되는, 네가 존댓말 해야 되는 내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매, 외할아버지 다 얘기하는 거고요. 직계, 비속은 무슨 말이냐면 내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애들, 내 자식들, 내 손자, 손녀 다 직계, 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내 와이프, 내 남편 얘기하는 거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뭐니? 장인, 장모, 시엄마, 시아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단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만 이게 만약에 모두가 없어. 모두가 누구냐면 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모두가 없다? 그럼 형제 자매한테도 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료 중이던 환자가 만약에 최종 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을 했다라면은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 증명서 내줄 수 있다. 그런데 환자 또는 사망을 직접 진찰한,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해외 출장을 갔어. 이런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내줄 수 없다 라면은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그 진료기록부, 48시간 이전에 진료받던 진료기록부 보고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48시간 이내에 사망했다. 최종 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때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 내줄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의사가 지금 없어. 아직 48시간 안 됐는데 빨리 좀 있으면 지나가는데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같은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네가 진료받던 진료기록부 보고 내줄 수 있다. 시간 언제? 48시간 이내라면은 이 얘기인 거예요. 자, 이건 직계 존속, 비속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를 기준으로 내 직계 존속 진단서 교부받을 수 있고, 내 직계 비속 받을 수 있고, 내 배우자 받을 수 있고, 내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받을 수 있고, 이 모두가 안 계시다라면은 형제, 자매님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진단서 누가 교부받을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직접 출산을 받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조산을 하면 안 돼. 무면허 의료행위야. 조산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사상증명서 내주지 못한다. 만약에 직접 조산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다라면은 또 마찬가지로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진료기록부에 따라서 증명서 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검환자에 대한 진단서, 검환자 증명서를 떼주세요라고 요청을 받으면 떼줘야지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증명서, 출생증명서, 사상증명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처방전도 볼게요. 처방전도 중요해요. 제17조의 2 보시면 되고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보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 처방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부할 수 있어요. 못하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치과의사,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환자한테만 처방전을 주고 환자만이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부터 처방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 처방전을 발부해 줄 수 있어요.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좀 전에 본 거잖아. 진단서 할 때. 환자의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요 하나 더 있어.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처방전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자,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가 거동이 현저히 gon란하다라고 여겨지며 또 동일한 상병, 같은 예를 들면 고혈압, 고지혈증 뭐 이런 걸로 계속 오랫동안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야. 3개월마다 뭐 한 달마다 약을 타야 되는데 환자가 거동이 너무 불편한데 똑같은 상태 변화도 없는데 똑같은 약을 처방하기 위하여 뭐 두리발을 불러 뭐 어떻게 해가지고 가는 게 사실 더 위험하잖아요. 낙상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환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저같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재직증명서 들고 가서 저희가 모시는 어르신인데 약이 다 돼서요. 약을 이 병원에서 계속 먹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보고 계속 동일한 상병으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면은 저한테 제가 가족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 재직증명서 하나로 처방전을 발부받아서 약을 받아서 어르신 댁에 갖다 드릴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약간 진단서랑은 조금 다르죠?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정복 누설 금지.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 그지? 내가 의료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거 혹은 의료 또는 조사하는 간호업무 말고도 진단서, 검안서 이거 작성하면서 알게 되는 그런 정보들 있지. 그런 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마라. 너무 당연한 거지. 그렇지만은 법을 만들어 놓고 안 하면 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누설한다 어떻게 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민감한 자료가 많아요. 환자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가 많고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얘기를 제19조에서 하고 있고요. 제20조 같은 경우에는 태아 성감별 행위 금지예요. 그런데 이게 뭐 28주였다가 32주였다가 막 주수를 넘기기 전에는 절대로 아들인지 딸인지 알려주지 마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24년 12월 20일 날 위헌으로 결정이 되어서 이 항목이 삭제가 됐어요. 그렇지만 20조는 있습니다. 1항은 있어. 의료인이 태아 성감별을 위한 목적으로는 진찰하지 말라는 거지. 누가 그 목적으로 하냐? 그냥 애기 진찰 받았는데 진찰 초음파 하는 김에 고추가 보이네 이렇게 얘기하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진찰하거나 검사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심했을 때에는 아이고 그 공주 옷을 준비해야겠네 이러면은 뭐 아기한테 위해를 강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법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이제는 뭐 아들이든 딸이든 잘 키워야 되고 아이를 출산을 지금 장려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학계 출산율이 완전 바닥을 찍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관련된 거는 아예 없애는 거죠.
다음에 제21조 기록 열람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의무 기록을 누가 열람할 수 있는가 라는 거죠. 자, 보시면 환자,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의 종사자에게 환자는 내 의무 기록 전부 혹은 일부 볼게요. 아니면 그 복사해서 하나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종사자가 이렇게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열람을 하거나 그 내용을 주면 안 된다. 이 엄청 민감하고 사생활적인 내용도 많을 건데 이거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막 널리 퍼뜨리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면 정보 누설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아닌 사람이 왔을 때에는 그 관계를 잘 봐야 돼요. 그것도 정해져 있거든. 이렇게 환자가 아니면 주면 안 된다라고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아니라도 기록을 가져갈 수 있다.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형제, 자매.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이 모두 없다라고 한정했을 때 형제, 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형제, 자매는 있잖아. 약간 직계 존비속보다는 조금 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고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뭐니? 장인, 장모, 시엄마, 시아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내가 우리 시엄마한테 이거 동의한다. 기록 열람하는 거. 이런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를 나타내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도 가능해요. 남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리인이 동의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명서 있으면 가능합니다. 혹은 환자가 사망해서 의식이 없어서 동의합니다. 동의서를 내줄 수 없다. 그러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형제, 자매. 형제, 자매는 마찬가지예요.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다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일 때 또 이렇게 그 특정한 서식과 이 보건 시행규칙에 따라서 요건을 갖춘다라면은 기록의 열람 혹은 복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자, 이거 보셔야 되고요. 또 있어요. 이 사람들만 되느냐? 깜짝 놀라지 말이 엄청 많이 나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누구, 의료급여에 따른 누구, 형사소송법에 따른 누구, 민사소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따라, 변역법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보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 무슨 법들에 따라서 우리의 기록을 봐야 될 때가 있나 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공적인 영역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네. 그 우리 감염병 퍼졌을 때 여러분들 감염병 퍼졌을 때에도 그 우리가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우리가 진단을 받았는지 코로나인지 아닌지 다 알았잖아요. 그게 이 기록을 열람하도록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3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3번 아직 안 했네. 2번까지 했는데 1시간 지금 한 20분 지났는데 여러분들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우리 1번, 2번 챕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한 내용들 문제 잠깐 풀어볼까요? 자, 의료법에서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지금 38번 문제 풀고 있습니다. 1번 모든 의료인, 의사, 조산사, 간호사. 3번 의사, 한의사, 조산사. 4번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5번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답은 5번이지. 5번. 그쵸? 의료법에서 환자에 관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기록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없는 친족은 없는 거다. 없는 거. 자, 1번 환자의 딸. 환자의 딸 뭐니? 직계 비속. 2번 환자의 남편. 그럼 배우자. 3번 환자의 아버지. 직계 존속. 환자의 시어머니. 배우자의 직계 존속. 5번 환자 남편의 누나. 환자 남편의 누나. 신우? 신우 안 돼요. 이모, 고모. 당연히 안 된다. 의료법에서 12살 아들 의료기록을 열람할 때 지참해야 되는 서류. 이거 우리 안 했는데 이거는 맞출 수 있어. 12살 아들. 얘 미성년자지. 그러면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한테 있지. 그래서 내가 부모라는 걸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서류는 1번 진단서, 2번 대리인의 위임장, 3번 가족관계증명서, 4번 아들의 신분증사본, 5번 아들의 자필한 서명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예요. 아시겠죠? 자, 요렇게 문제 풀고
자, 중요한 것도 한번 더 풀게요. 자,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정보 누설 금지. 어떤 경우가 정보 누설이냐? 이거 뭔지 아니 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가 직접 친절한 환자에게 진단서 교부한 거 가능해요? 가능하지. 그 다음에 간호사가 환자에게 본인의 간호 기록을 열람하게 한 거. 정보 누설일까? 조산한 의사가 해외 학회 참석으로 부재 중이라서 다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에게 부탁하여 출생증명서 교부하게 했다. 정보 누설인 거예요, 이게.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가 출생증명서 발급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그 기록에 따라서. 근데 다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한테 또 얘기해가지고 그거 좀 떼주라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는 정보 누설로 오는 겁니다. 자, 요렇게까지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저희가 3번 챕터 목표 달성하지 못했지만 3번 챕터부터는 또 다음 강의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복습 많이 살 길입니다. 복습 많이 하세요. 안녕.